자, 3월 모의고사 세 번째 지문, 물건에 대해서 나왔죠. 자, 이 지문 좀 어렵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잘 읽어보면서 일단 요거는 삶의 지식이야. 나중에 이제 너희가 부동산 이런 거 매매 할 거잖아, 그치? 이거 하면서 좀 잘 알아두면은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 문단부터 봅시다. 물건에 대해 지배를 갖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자, 물건 권리라고 하겠지. 자,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들이 그에 해당한다.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물건 중에서 부동산, 집, 보통 집을 얘기하는 거지, 건물. 일반적으로 동산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야. 그러니까 건물이나 집 같은 거는 안 움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고, 어떤 돈이나 뭐 컴퓨터 뭐 등등등 이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건물을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쉽게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느냐 없냐 이렇게 보면 좋아.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이 더 값비싼 재산이지. 그래서 그에 대한 거래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절차를 다소 번거롭게 하고 있다. 그치? 간단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그 비싼 거니까 잘 해야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보통 매수인이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을 매도인한테 지급한다. 자, 뭐 어휘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문단, 매수인. 자, 매수인은 어떤 사람, 뭐냐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야. 간단하게. 자,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자, 매도인은 그러면은 뭐겠어? 반대로, 누구야? 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 10%를 계약금으로 매도인한테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 계약금 10%를 먼저 지급을 해. 맨 처음에. 이게 비싸니까 왜 이렇게 먼저 나눠서 하느냐? 부동산은 아까 뭐라고 했어? 비싸다고 했잖아.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집을 하나 산다고 쳐. 그러면은 처음에 얼마를 내야 돼? 계약금으로 1억이 계약금이라는 거지. 계약금 1억을 먼저 지불한다는 거야. 이게 1원. 자, 그 다음에 관행상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매도인이라면 그 두 배를 물어주고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자, 이거 잘 봐야 돼.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도 하고,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라면 그 두 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뭐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진짜 삶에 대한 꿀팁이라고 보면 돼. 이게 내가 실제로 내가 집을 매매를 할 때 계약금을 줬어. 계약금을 줬는데 갑자기 그쪽 당연히 부동산을 끼고 했겠지. 부동산 쪽에서 뭐 집주인이 부동산이 연락을 했겠지. 이거 집값을 좀 더 올려야 한다 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계약하기로 한 집값보다 좀 더 올려야겠대.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진행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보고 싶지 않겠지. 뭐야, 집값이 올랐는데 당연히 더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그냥 올려야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어떻게 해? 그러면은 이거 계약을 취소해야겠다. 근데 내가 이걸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돌려줬단 말이야. 이거 알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부동산에서 나한테 이제 계약금을 돌렸어. 내가 뭐 첫 번째로 내가 계약금을 줬는데 나중에 집값 올린다고 하니까 내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나한테 계약금을 줬어. 근데 계약금을 줬는데 사실 이거 법대로 따지면 얼마를 줘야 돼? 계약금을 2배를 줘야 돼. 2배를 줘야 하는데 내가 그냥 그냥 원금만 받았단 말이야. 난 몰랐지. 그래서 에이 그냥 뭐 좋다 말았다 하다가 이제 다른 데 알아봤지. 원래는 계약금을 2배를 받았어야 하는 건데 이게 아직도 굉장히 아직도 아쉬운데 원래는 이제 내가 만약에 취소하면은 나는 계약금을 못 받아. 내가 매수야. 내가 매수인이고 이제 매도인일 때 이게 사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이지.
이제 취소할 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한 거를 못 받는 거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는데 2배를 줘야 한다는 거지. 이게 뭐야?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계약금이 위약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 위약금으로 돈을 물어내야겠지. 그러니까 그 계약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억, 그치? 이렇게 된 거고, 매도인이 취소할 때는 나만 위약금을 물 수는 없잖아. 이 매도인, 파는 사람도 위약금을 물어야지.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니까. 그럴 때는, 근데 이 매도인은 돈을 준 게 없지. 받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내 돈 1억에다가, 이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돈, 내 돈 1억에다가, 이 매도인이 내가 위약금을 1억을 걸었으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1억을 걸어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내 돈, 이거는 내 돈이야. 이건 지워버리자. 요거는 원래 내 돈, 돌려줘야 할 돈. 거기다가 이 매도인도 똑같이 위약금을 똑같이 걸어야 하니까 이게 위약금. 이렇게 계산이 돼서 여기 1억을 걸었다고 하면은 이게 총 2억이 되는 거지. 이게 2배, 이렇게 계산해서 2배를 물어줘야 한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잘 알아도.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취소가 가능해. 이 계약금 단계까지는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해. 대신 이제 뭐 위약금을 좀 물어야겠지. 근데 남은 90%의 대금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 대금을 중도금이라고 한다. 보통 중도금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초기 단계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도금 단계가 있어. 이제 뭐 중도금은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게 내가 예를 들어서 2023년 오늘 며칠이야? 3월 23일이지. 23일에 내가 이때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어. 근데 이 전에 예를 들어서 23년 1월 23일에 이때 들어가기 전이지. 아직 2달 남았잖아. 이때 중도금을 이게 날짜는 정확히 나름이야. 그 집주인하고 나하고 정확히 나름이야. 그래서 계약은 12월 23일에 했어. 이때 계약금을 주고, 그치? 그 다음에 이때쯤에 중도금을 보통 이건 얼마 주냐면은 70%로 줘. 이때는 10%. 그치? 그럼 나머지 60%를 줄 수도 있고 70%는 보통 70%는 많이 해. 그러면 이때 내가 들어가기로 한 날 이때 나머지 잔금을 줘야겠지. 이 잔금 나머지 이때 다 치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근데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 이때 70% 이때 지급이 되면 매매대금의 지급은 마무리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받지 못한다. 이때부터는 이제 취소가 불가하다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잔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은 대금이 잔금까지 건네면 매매대금 지급은 마무리되고 이때 돈 다 준 거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다. 돈을 다 지급하고 나서 이때 뭘 하냐? 등기. 이제 이때 등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 등기라는 거는 일단 배경식으로 일단 등기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네. 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나와 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건데, 등기는 뭐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단은 이렇게 알면 되고, 이거를 조금 요약을 하면 부동산 계약 과정을 얘기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첫 번째 문단. 자, 그래서 이제 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법률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되는데 당사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또는 그 자체를 등기라고 한다. 부동산 물건에 관한 사항은 등기로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한다. 여기 등기에 대해서 정확히 안 나왔는데, 등기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야. 등기는 이제 이 부동산의
소유 관계를 나타내주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앞에 나와 있지.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한다. 이거 인터넷에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집 주소 치면은 누구나 다 떼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였지? 700원인가 1000원인가 아무튼 결제하고 그 서류값 결제하고 보면은 이게 이제 개인정보 같은 건 당연히 나오지 않겠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는 다 나오지 않겠지만 이거 누구나 다 떼어볼 수 있어. 그래갖고 사회에 공개해서 게시한다. 이거는 그 부동산이 이 건물, 이 집, 이 아파트 부동산이 누구 소유이고 전에는 누구 소유였다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등기소에서 띄워보는 걸 다 누구나 띄워볼 수가 있다. 그래서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 중심으로 하며, 그치?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두도록 한다. 자, 한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부동산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 한 개의 등기 기록. 원칙적으로는 한 물건의 그 일부나 구성 부분에 따로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고, 그 몇 개의 물건을 포괄하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도 없다. 예를 들은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에 관해서 하나의 등기부만이 존재하며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아파트의 주소와 건물 상태와 같은 표시사항이, 그치? 등기를 떼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등기부 표제부에는 주소, 서울시 어디에 이 건물이 있고 건물 상태라는 거는 몇 평인지 이런 게 나와 있고 이런 게 표시사항이 있고, 갑구에는 아파트 소유권 성립이나 변동 사항이 기재된다. 아까 얘기한 거야.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제 등기의 구성이지. 등기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쭉 딱 떼봐. 딱 떼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 정보, 여기에 기본 정보가 나와 있어. 여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아까 표제부지. 표제부. 맨 처음에 이제 표제부가 있어. 이 표제부에는 주소, 몇 평인지, 상태를 나타내. 몇 평인지, 이렇게 나타내고, 이게 딱 하면은, 여기 이제 갑구야.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 많으면은 당연히 길어지겠지. 여기가 갑구고, 밑에가 이제 을구가 이렇게 있어. 이제 갑구에는 뭐가 나오냐? 소유권 상태. 그리고, 변동 사항. 변동에 대해서 나타낸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지. 2023년에 철수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4년에 이 철수가 영희한테 팔았다. 그러면 영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쭈쭈쭉 나오는 걸 갑구에 나오는 거고, 을구에서는 뭐가 나오냐? 을구에서는 됐고 전세권 저당권과 같이 소유권이 아닌 물건들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을구에 기재된다. 이거는 물건이 기재된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는 일단은 지금 철수해서 영희로 넘어갔다 했지. 근데 보통 이제 아파트나 집이나 이런 부동산을 살 때 은행에 대출이 있을 거 아니야. 은행 대출 끼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 그치? 그런 게 아까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게 전세도 집주인은 철수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 만약에 철수가 집주인이 전세를 줬어. 그러면 전세를 누구한테 줬냐? 영철한테 줬어. 영철한테 전세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갑구에는 소유권, 철수건데 물건에 영철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라고 치면 영철이 7억을 주고 전세를 주고 있다.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이 10억 중에 7억은 영철의 거라는 거지. 그치? 이런 걸 하는 거고, 아까 또 저당권은 한마디로 대출을 얘기하는 건데, 저당권, 내가 이 철수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5억을 대출을 받았어. 5억 대출 받아. 어디에서 받았어? 예를 들어서 땡땡
땡땡 은행에서 5억을 대출받아서 샀어. 그러면은 이 10억 중에 이 5억은 철수가 다 갚지 않는 이상 이 5억은 땡땡 은행에 잡혀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 철수가 뭐 5억 이 대출을 다 갚지 못해서 이걸 팔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이 10억에 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뭐 시세가 안 변했다고 치면 그럼 이 10억 중에서 이 5억은 땡땡 은행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뭐 대출이나 전세 이렇게 빚이나 이런 거 잡힌 거는 을구에 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여기까지는 쉽지? 여기까지는 쉬워. 그래서 등기상의 공시를 신뢰하여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등기상의 공시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거야. 이 등기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이거 아까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지 거래가 안정적으로 내가 철수한테 살려고 하는 이 집을 살려고 했는데, 이 영희가 철수한테 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당권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 저당권이 너무 많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전세가 있네? 나는 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전세도 뭐 계약 기간이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표시를 해 놔야지, 이런 거를 이 등기에다가 표시를 해야지 거래할 때 비싼 거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지, 부동산 비싸다고. 거래할 때 신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이게 다 거래를 할 때 안정적으로 신중하게끔 누가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전부 다 이런 거를 다 써 놓는다.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등기는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치?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을 소유권자, 아까 갑구가 바뀌는 거를 기입등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이거 세 번째 문단이지. 세 번째 문단에 이제 기입등기라는 게 나와. 이 기입등기는 뭐야? 소유권 변동 할 때 기입등기를 한다는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야? 갑구가 이렇게 갑구가 바뀌는 걸 기입등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이라는 건 소유권을 넘겨준다. 즉 팔았을 때 얘기하는 거고,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해해야 하는. 아까 저당권은 을구했다고 했지. 근데 이 소유권 변동의 이제 갑구인데 저당권은 을구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입 등기다. 저당권. 이거는 근데 을구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저당권이란 건 빚이라는 거 아니야? 아까 저당권이 5억이 대출받아서 땡땡 은행이 있다고 했지. 그러면 이 10억 중에서, 이 부동산 10억 중에서 5억은 땡땡 은행 거라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소유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을구에 있지만, 갑구는 정말 소유권, 누구의 것인지를 표시해 주는 거고, 이런 저당권도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 한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인의 등기 기록,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여러 명일 수는 없다는 거야. 물론 이제 공동명의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공동명의를 할 때도 갑구에 여러 명의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철수의 이름 아래 그 절반은 영희 거다, 이런 식으로 저당권을 잡는 방법을 통해서 공동명의 이런 식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갑구, 을구 이거는 소유권 변동은 갑구고 저당권 잡는 건 을구에 있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걸 이제 하는 걸 기입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또 완료된 등기가 신청상에 말미암아 실체적 법률 관계에 일치하는 거에 확인되었어. 아무튼 잘못 신청했다는 거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등기라고 그래. 자, 경정등기라고 한 게 더 나왔네. 경정등기는 뭐야? 잘못 써진 등기를 바로 잡는 등기, 잡는 것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거는 잘못 써진 등기를 바로잡는 걸 경정등기로 하는 거고, 기입등기는 이제 소유권 변동이나 저당권이 잡혔다면 이제 이걸 갑구, 을구 요게 나눠서 써야겠죠. 그래서 기입등기가 경정등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뭐 표시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정하는 것처럼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 있다. 요 부분이 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부동산이나 등기명의 표시를 이 경정한다는 게 뭐냐면 고친다는 뜻이야. 경정이 고친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 이름이 잘못 나와 있어. 철수인데 칠수라고 돼 있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경정한다고 하는 게 경정 등기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나는 전세로 했는데 이게 저당권으로 잡혀 있네. 이게 그 반대로가 될 수 있지. 나는 저당권을 잡았는데 전세로 잡혀 있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바로 고치는 걸 이렇게 경정 등기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여기 기입 등기와 경정 등기 요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있는데, 자, 보면은 보통 이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둘 다 동시에 등기 신청을 해야 돼. 왜? 한 명만 권리자만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고 하면 의무자 몰래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권리자도 하나 신청을 하고 의무자도 신청을 또 하나 해서,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권리자랑 의무자랑 둘 다 신청을 했지. 그러면 그 서류를 대조해서 요게 맞는 계약 내용이구나 확인을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올려야지, 한쪽의 말만 듣고 그것만 처리하게 되면은 권리자든 의무자든 한쪽이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불공평 계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꼭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불공평을 피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보통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는 일을 등기 의무자는 권리자의 원래 권리자로 기록되는 일을 가리킨다. 권리자는 이제 뭐 한마디로 사는 사람, 의무자는 파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근데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흔히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이 권리자가 신청하는 걸 서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치? 보통 이렇게 사는 사람이 등기 신청하러 가. 근데 왜 그러냐면, 흔히 매수인이 등기 신청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실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함께 처리하는 게 일반적에서 그렇게 보인다. 이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권리자가 의무자는 어차피 파는 사람이니까 이게 비싸게, 이 사람이 불공평을 하려는 확률보다는 이게 관행이야. 보통은 이제 사는 사람이 의무자의 등기까지 이제 신청을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따로따로 등기를 신청을 해야 한다. 요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뭐 네 번째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고, 다섯 번째,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칙이 거론된다. 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연히 등기 신청을 해야겠지. 근데 거기에 두 가지 원칙이 꼭 필요하대. 뭐냐면 공시는 이제 등기에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자, 등기에 올리지 않은 경우, 그냥 계약만 했어. 지금 아까 중도금 단계일 수도 있고, 그치? 잔금을까지 치러야지 등기가 한다고 했으니까 계약 단계일 수도 있고, 아무튼 등기에는 올리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걸 성립요건주의라고 한다. 자, 일단은 조금 자리가 없는데, 자, 첫 번째 원칙이 있어. 이게 뭐야? 성립요건주의. 이건 뭐냐면은 등기가
등기 신청을 안 했을 때, 등기 신청을 안 했을 때 소유권이 그대로라는 거야. 내가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서는 썼겠지. 등기는 올리기 전이지. 등기는 잔금까지 다 치르는데 뭐 내가 중도금이나 계약 단계에서 내가 이 아파트를 사기로 했으니까 이 계약금 단계 혹은 중도금 단계에서 내 주인은 나야. 새로 바뀌는 사람은 나야. 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올려야지 그때서야 소유주가 나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기를 올리지 않았을 때는 소유주 변동이 있냐? 변동이 없다. 그치? 소유주의 변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당사자끼리도 안 바뀌니까 이 제3자도 뭐 예를 들어서 철수랑 영이랑 하는데 갑자기 영철이 나 여기에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나 이 계약 뭐 이 등기 반대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당연히 제3자는 껴들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건 소유주 변동이라는 건 뭐야? 당사자끼리도 변동이 없다는 거고 당연히 제3자의 개입도 불가하다는 거야. 이게 성립 요건주의야. 이건 뭐 이 말은 요건이 아니고 요건이지. 이 말은 즉슨 뭐야? 등기가 올라가야지 그때서야 법적인 효력을 받는다. 등기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게 성립 요건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계약이 완료되면 당사자 사이에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소유주가 바뀌지 않는 거. 그러면 선생님, 이거 내가 중도금까지 줬는데 집주인이 먹고 나르면 어떡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계약이 완료되면 이게 집주인은 아직 등기상 집주인은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한대. 이건 뭐야?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게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다만 공시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대항 요건주의. 자, 두 개가 나왔어. 첫 번째는 아까 성립 요건주의. 등기에 올라가야지 소유주든 뭐든 바뀐다. 근데 그 전 단계 그러면 계약까지만 하고 등기는 올리지 않았어. 등기가 올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물건을 소유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야? 남한테 어떤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이거 저당권이 잡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등기에 올리면은 이 저당권도 당연히 뭐야? 이건 내 빚이 아니잖아. 이건 철수 빚이잖아. 그치? 철수 빚이니까 이 영희의 빚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아직까지는 철수 빚이고 영희가 샀을 때는 이 저당권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야, 땡땡은행이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어. 영희로 바뀌었어. 야, 나 이 건물에 대해서 5억 대출해줬는데 너 집주인 바뀌었어? 그러면은 뭐야? 네가 내 돈 갚아.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러면은 집주인이 바뀌었어. 등기까지 다 했어. 그러면은 이 5억, 이 땡땡은행이 그대로 영희한테 5억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이 은행은 5억을 여전히 철수한테 갚으라고 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뭐야? 야, 너 나한테 제3자한테 당사자끼리는 당연히 돈이 왔겠지만 제3자가 야, 나 철수한테 빚 얼마 있었는데 그거 뭐야? 뭐 얼마 줘. 이렇게 하지 못한다. 즉 대항 두 번째가 뭐야? 대항 요건주의. 이거는 등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제3자는 개입할 수가 없다. 이게 대항 요건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법제는 등기부에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 등기까지 해야지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즉슨 뭐야? 성립
요건주의를 굉장히 성립 요건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굉장히 처음 보는 어휘도 있고 처음 보는 배경 지식 뭐 이런 아파트 거래 뭐 건물 거래를 당연히 해보지 않았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할 텐데 알고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도 그리고 나중에 컸을 때 알아두면 좋을 아까 내가 얘기했지 계약금 취소됐을 때 이거 위약금 내가 몰라가지고 위약금 이거 또 못 받았어 이걸. 아무튼 알면은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지식이니까 지금 이참에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